조사국에서 동향분석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손민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시켜준 그 조사역이 신입 조사역이라고 했는데, 저도 과장된 지 이제 2년 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꽤 많이 자주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을 것 같은 그런 높으신 분들 아니면 좀 고참 과장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신참에 속하기 때문에 지식도 좀 일천할 수도 있고, 또 강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소 미흡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또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한 이 내용의 주제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이제 실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밑에 이렇게 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월마다 이제 조사 통계 월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통계들의 동향,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이제 실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논고 형태로 수록을 하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수록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분히 저 개인적인 견해고,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제한된 어떤 분석 대상 기간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고, 경제라는 건 항상 움직이기가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의구심을 가지는 눈초리로 또 이제 건설적인 비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가지고 요런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근데 사실 순서에 앞서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실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약간 좀 굉장히 포괄적인 경제의 현상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하고 기업의 실물 투자와의 관계, 이걸 규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가 다른 경제의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별도로 빼가지고 그걸 분석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연구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훌륭한 어떤 외부 저널에 수록이 될 만큼이나 굉장히 난해한 주제이자 또 논란의 여지도 많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상존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로 보시면 이론적 배경, 과연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실물 투자에 미치는 어떤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 배경이 뭐가 있을까,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지금 최근 부진하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이 설비 투자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어떤 총량적인 건강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GDP라든지 그런 변수들하고는 또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겠고, 세 번째는 이제 주요 경로별. 제가 1번의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제시를 할 몇 가지 경로가 있을 건데, 그 경로 중에서 한 두어 가지 종류를 뽑아가지고 그 경로별로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제 좀 엄밀한 분석, 실증 분석을 이제 계량 기법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또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에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거의 빼도 좋을 만큼 그냥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라는 것들이 나열이 될 건데, 그 앞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이런 표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 인플레이션을 빼더라도 거의 대부분 성립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제한을 스스로 생각을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과연 한 가지 좀 묻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묻기에는 좀 어려운 이렇게 여건이니까 그냥 저 스스로 이제 문답을 해보면, 과연 실물 투자 또는 고정 투자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 투자라는 용어,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투자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게 금융 투자라는 게 있고 실물 투자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금융 투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물이 갖춰져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화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돈을 굴리기 위해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뭐 펀드에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련의 이제 금융 투자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라는 어떤 생산자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어떤 재화들,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그 투자 행위, 그걸 이제 고정 투자라고 하거든요. 좀 약간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읊어보면, 기업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 차량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생산 설비들을 구입을 하는 행위를 합니다. 아니면 또 기존의 설비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또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계, 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건축 등을 통해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그런 투자, 그런 실물 부분의 투자,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고정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고정 자산이 있고, 이게 이제 자본재라고도 하거든요. 자본재는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구입을 했을 때 그 해당 기간에 어떤 1년이면 1년, 그 기간에 이제 소진이 되지 않고 여러 회기 기간,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생산 활동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산, 그런 유무형의 자산을 이 고정자산, 자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정자산을 사는 행위,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 행위를 이제 고정자본 형성 또는 고정투자라고 합니다. 아마 이건 이제 거시경제학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GDP 뭐 구성요소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사한 개념들을 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정투자의 포괄 범위를 보시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체가 있는 유형 고정자산, 다시 말해서 설비라든지 어떤 운수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구축물, 어떤 건물 건설할 때의 그 건축물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유형 고정자산 그 자체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형 고정자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치는 행위, 그걸 개량을 해가지고 더 나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개조 개량을 위한 그런 지출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고정투자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뭐 유형 비생산 자산의 개량 및 개발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요 유형 비생산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토지 아니면 임야, 광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자체가 다 뭐 고정 투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토지나 광산 같은 것들을 개량하거나 개발을 하는 행위는 투자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 밑에 나왔다시피 토지, 광산 같은 이 유형 비생산 자산을 갖다가 단순히 거래하거나 취득한 거는 이 고정 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분류를 갖다가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해질 소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 있다.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가게가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행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소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GDP 국민 계정을 이렇게 추계를 할 때는 이거를 고정 투자라고 잡습니다. 이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가게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거를 사는 그런 내구재를 살 때는 다 소비라고 하는데, 왜 이 주거용 건물을 살 때는 가게가 산 건데,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 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투자가 되냐? 그건 이제 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게 결국엔 임차나 자가 거주의 목적 그런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어떤 주거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가게가 구입한 주거용 건물도 투자에 포함이 된다. 이런 약간 독특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고정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취득 및 처분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분을 하자면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무형 고정 자산 투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비 투자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동차, 항공기, 선박 뭐 이런 운수 장비를 구입을 하는 행위 또는 기계류, 일반 기기 뭐 정밀 기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기계류를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설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 투자를 크게 구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투자인데요. 건설 투자는 건물, 토목으로 구분이 되고 이 건축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형이냐 비주거형이냐로 구분되고 뭐 토목도 구축물 아니면 기타 뭐 토지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비용들을 또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건설 투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 총재님을 비롯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어떤 정책 판단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분들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신 다음에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초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최근에 이렇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항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저를 이렇게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사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실물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기초 자료를 통해서 우리 그 금통위원들께서 저기 판단하셔가지고 금리 결정과 다양한 어떤 통화 신용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지금 설비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 제 옆에 있는 과장님이 이제 건설 투자를 담당하는데 이게 뭐 같은 고정 투자라고 이렇게 묶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같은 투자라고는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건설 투자는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좀 미개발된 지역을 좀 개발을 해보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경제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어떤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쌓고 뭐 생산 시설을 들이는 것을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할 때 그런 정부 정책이 이제 활성화될 그 정부 정책이 이제 입안이 되면 기업들도 여기가 그만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중요한 어떤 지역이고 우리도 저쪽에 이제 건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생산 활동을 저쪽으로 이렇게 또 집중시켜야겠다. 그렇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 투자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형 고정 자산 투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는 행위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투자로 봅니다. 이 무형 고정 자산 투자하고 좀 관계가 깊은 좀 컨셉이 이제 R&D 투자거든요. 여러분들 연구개발 투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적 투자라는 게 있고 지식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 투자를 또 다른 측면에서 구분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이제 물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뭐 웬만한 기업들이 생산 설비가 없어 가지고 경제 활동이 뭐 이렇게 뭐 잘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그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이 지적 자산에 대한 투자, 어떤 그 R&D 투자,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하나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된 기술 진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양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제의 어떤 궁극적인 발전을 이제 뭐 이렇게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건 잘 알려져 있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거시경제학 책 학부 책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솔로 모형이라든지 다양한 경제 성장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결국에는 그 이제 기술 진보죠. 그 기술 진보하고 관련 있는 게 이런 물적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무형 고정 자산 투자를 포함한 그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그런 기술 진보를 유도하는 어떤 투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들어서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재밌는 게 보시면 이 기계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 중에서는 기계류를 구입하는 거를 설비 투자라고 했는데 맨 끝에 보시면 종축, 역축,
낙농축이라고 있습니다. 축자라고 하니까 가축 축자인데 가축도 기계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좀 해설을 달아놨는데 종축이라고 하는 거는 번식용 가축, 그리고 역축이라고 하는 거는 운반 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축, 그리고 낙농축이라는 거는 우유 생산물을 이제 생산하기 위한 젖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낙농업이라든지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설비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가 왜 요즘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뭐 정부 정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설비 투자가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이렇게 정책의 어떤 그 활성화 대상이 될까 볼 수 있는데, 먼저 설비 투자라는 거는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양면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어떤 그런 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수요 측면으로 보자면 이게 투자를 단순히 설비를 구입하는 그 투자 실행 기업뿐만 아니라 그 연관 산업들이 생산 활동도 촉진을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수요 측면 디맨드 사이드의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GDP가 이제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총 지출, 총 생산이 뭐 삼면 등가 법칙에 의하면 지출, 뭐 분배, 뭐 생산이 다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지출 사이드로 보자면 이 투자 자체가 하나의 그 수요 사이드에서 GDP를 갖다가 이렇게 뭐 증가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소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그 생산 설비들이 축적이 되고 이런 고정 자산이 축적이 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동 생산성을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이해가 쉽겠는데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 수작업을 하는 일들을 생산 설비를 도입을 함으로써 옛날에 수작업으로 100개 만들려고 이제 뭐 한 열흘 노동을 했던 거를 생산 설비가 이 노동과 결합을 함으로써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100개의 어떤 그 생산재를 다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열흘치 할 일을 이틀 만에 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노동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설비 투자라는 거는 자본 축적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이 한 나라의 어떤 성장 커패시티, 그런 성장 잠재력을 또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설비 투자 뭐 포함해가지고 고정 투자가 어떤 건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정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실물 투자, 여기서는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거시경제 책에서 경제학 책 보시면 투자 이론 이쪽을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별로 안 봤습니다. 아예 안 봤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워낙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다루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저 담당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학부책도 뒤져보게 되고 논문도 뒤져보게 되고 하는데 굉장히 뭐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익숙한 개념들이 한두 가지씩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기업 투자 결정 이론을 보면 이 결정 이론 안에 뭐가 있냐면 기업 투자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 요소 중에서 혹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요소가 있을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결정 이론을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최적 자본 이론이라고 1967년도에 요르겐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새 고전학파 어떤 그런 논리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정립한 이론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한 최근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GDP 그 설비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실질 금리도 있고 뭐 자본재 가격도 있고 뭐 금리도 있고 감가상각률도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잘 이론적으로 정립한 그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되는 가속도 이론. 가속도 이론은 이제 그 20년도, 30년도 그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이론인데 이 균형 자본 스톡. 여기서 자본 스톡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본 스톡은
자본이 축적된 걸 말하는 거고 투자는 뭐냐면 자본이 축적될 때 자본의 증분, 그걸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자본 스톡과 GDP 간의 선형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GDP 변동폭에 비례해서 자본 스톡의 조정, 즉 다시 말해서 투자가 발생한다고 했던 굉장히 고전적인 그 투자 결정 이론입니다. 또 이제 그 한때 굉장히 각광받고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타당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토비누 큐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그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주식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가 기업이 보유한 어떤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보다 크면 투자가 실행된다. 약간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요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거시경제학 책을 한번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보시다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기업 투자 결정 이론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제가 이 강좌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최적 자본 이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익숙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 수식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 어렵다기보다는 산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 보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이제 컨셉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실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먼저 저는 기대 수익 또는 비용 경로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요르겐슨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이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본재를 구입하고 생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 명칭을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고 하자. 이게 여러분들 한계 비용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실질 한계 비용하고도 똑같다라고 했는데 요게 보면 요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건 과연 뭘까? 이 유코스는 이제 Usual Cost of Capital이라는 말이고 사용자 비용이죠. PK, K가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왜 K가 캐피탈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요지는 아니니까 이 K가 이제 자본재를 의미하고 G는 제너럴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물가에 대칭되는 개념의 재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PK분의 PG는 뭡니까? 자본재의 상대 가격이죠. 그리고 R은 실질금리, 여기 이 감마, 이거는 감가상각률. 그러니까 자본재 상대 가격과 실질금리 및 감가상각률의 결합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구성한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함수는 뭐냐면 MPK, 이거 뭐죠? 자본이 한계 생산성이죠. 자본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산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거를 매저를 한 게 바로 MPK인데 이 자본이 한계 생산성인데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일어나냐?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이 사용자 비용 간의 격차, 이 격차가 크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격차가 작거나 아니면 비용이 더 크게 되면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콥 더글러스 생산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당히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 투자는 뭘로 결정되냐? 산출량, 그리고 실질금리, 자본재 상대 가격, 감가상각률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을 했지만 또 하나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는 전기의 자본 스톡, 이번 기가 아니고 전기의 자본 스톡도 사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본 스톡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다면 더 이상 생산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될 자본재 양이 그만큼 필요로 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좀 뒷부분에 할 이야기를 미리 드리자면 이 변수들 중에서 과연 인플레이션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게 뭘까요? 사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Why? GDP가 인플레이션하고 따로 가나요?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과 GDP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시경제의 상황을 대표하는 두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Y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치하면 실질금리는 뭐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게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명목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은 건 실질금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자본재 상대 가격. 이것도 우리나라 전반의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 한계 생산성이 이 GDP하고 결부되어 있는데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재 상대 가격,
감가상각률이 만일 일정하다면 이런 센 가정을 도입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실질금리 변동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변화시켜 가지고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어떻게 도출되냐. 아까 요런 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건데 요것도 이제 뭐 거시경제 교과서를 보면 널리 이제 뭐 이용되고 있는 컨셉으로 뭐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본재 한 단위를 사용하는데 들리는 비용은 차입 비용도 있고 감가상각률 비용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뭐 실질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걸 디깅 더 팔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루지를 못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떤 비용 측 요인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실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옛날에 한번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조세 경로거든요. 법인세 경로. 왜냐면 여러분들 조세가 일종의 명목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맹큐 경제학이라든지 일부 여러 거시경제학 책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조세 왜곡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그거하고 아마 좀 비슷한 개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법인세와 뭐 투자세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때 인플레이션이 또 변동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실질 조세 부담들이 변동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투자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약간 좀 실증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뭐 요르겐슨의 최적 자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학부 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 어떤 최적 자본 결정 이론과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조건을 보면 이 자본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자본 투입을 느린다. MPK가 단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거는 기업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근데 이런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 소득에 대해서 타우만큼의 조세를 부과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이렇게 진흥시키기 위해서 S만큼의 세액을 감면하는 투자세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 소득이 MPK죠. MPK가 어떻게 보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1-타우만큼 이 생산 소득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 거고 반면에 이 자본 사용자 비용도 1-S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질 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의 최적 투자적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어떤 비용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실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싶은 그 경로를 살펴본 건데 더 직접적인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 경로라고 하는데 이 불확실성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뭐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뭐 GDP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고 주가 불확실성, 환율 불확실성 다 뭐 어느 경제의 변수들 중에 불확실성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 경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이제 투자의 기회비용 산정 등을 어렵게 해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 여러분 그 투자의 비가역성이라는 개념을 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비가역성이 뭔가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사전에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나 이제 한 자본재 한 2천억 원어치 구매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 2-3년 동안 생산 활동을 해야겠다. 생산 활동을 늘려야겠다. 이런 투자를 계획을 해서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수요도 별로 없고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재화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향 산업으로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미리 투자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그 자본재를 구매하는 그 투자 행위를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돌려놓는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한 200억 원 정도의 자본재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투자가 알고 보니까 별로 득될 게 없는 거였다. 그 200원어치의 자본재를 갖다가 되팔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청산이라고 하죠. 청산에는 굉장한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조금 손해보더라도 투자된 거 다 소진이 될 때까지 생산 활동하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그 청산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일단 한번 투자를 실행하게 되면 중도에 이제 오류가 있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오판이었다라는 그 판단을 사후적으로 내리게 되더라도 투자 중단에 따른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투자를 취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은 이렇게 됩니다. 미리 200원어치의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정말 효율적인 투자일까? 이런 거에 대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번 했다가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일에 지금 투자 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정말 다양한 거를 봐야 되는데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가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불확실성이 클 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려고 하죠. 좀 더 미래가 좀 더 잘 보이는 미래로 투자를 좀 이연시키자, 좀 미루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비가역성 때문에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미루거나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에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이게 부문별 가격 조정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재화별 상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의 기대 수익 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증대되어 가지고 실물 투자를 잘한대. 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CPI 어떤 그 물가 지수를 보니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품목이 그 한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그 CPI 들어가는 품목이. 근데 그 100개가 다 같이 CPI 상승률이 예를 들어 5%라면 모든 품목의 물가가 다 5% 상승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만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 더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상승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가격적 조정이 이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지금 기업으로서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할 때 제 물건 값이 지금 1,000원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후적으로는 알게 되겠지만 과연 이 내 물건이 1,000원이 오른 게 내 물건이 진짜 인기가 좋아서 1,000원어치 올랐을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다른 물건들도 다 전반적으로 1,000원은 좋게 올랐더라. 이거였을까? 그거를 잘 혼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 1,000원만 올랐고 다른 물건들이 가격이 그대로였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건을 더 만들어내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판 다음에 그걸로 다른 물건을 사면 저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다른 물건들도 똑같이 1,000원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 값은 1,000원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굳이 1,000원밖에 안 오른 저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봤자 다른 물건을 살 때 그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죠. 내 재화가 진짜 인기가 있어서 내 재화만 가격이 올랐을까? 아니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어가지고 여기 실제로 내가 팔아봤자 이득이 되는 게 없을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상대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략 정리를 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실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용충 요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거기에서 특히 아마도 실질금리가 주로 이제 경로가 될 건데 그 실질금리로 통해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라는 그 통째로 그게 기업의 어떤 투자 심리를 저해해가지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양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좀 이제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자, 더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설비 투자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최근에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일단 이제 뭐 모든 경제 변수들은 거시 경제 변수들은 GDP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실. GDP가 한 나라 경제의 상황을 갖다가 대표하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지표니까. 근데 여기 이제 성장률 보시지 마시고 이 파란색이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이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설비 투자가 증가율이 높았죠. 기업들이 투자가 아주 큰 규모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IMF 유연위기 때 팍 줄어들다가 다시 올랐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좀 이제 증가율이 약간 좀 뭐 크게 높지 않은, 비교적 높지 않죠? 그러다가 2008년 그 금융위기 발생한 직후에 잠시 또 올랐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즘엔 좀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기 단위 데이터다 보니까 최근의 어떤 시점을 또 보자면 뭐 다른 지표들을 보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좀 한동안 침체된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GDP 성장률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시기와 관계없이 뚜렷한 정의 상관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거의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상관계수가 이 기간만 이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88 굉장히 또 높아졌습니다. 예. 뭐 근데 GDP와 설비 투자가 어떤 관련이 있냐는 앞부분에 많은 힌트가 있었죠. 가속도 이론에서도 GDP 변동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최적 자본 이론에서도 MPK,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의 한계 비용 간의 어떤 비교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는데 그 MPK는 결국 GDP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약간은 좀 뭐 이렇게 진부해 보이는 이 그래프를 조금 하나 더 뜯어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하나의 그 팩트인데 그게 뭐냐면 GDP와 설비 투자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뭐 예컨대 뭐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투자가 GDP를 선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GDP가 설비 투자를 선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신시장을 개척해보자. 뭐 우리가 시장을 열어보자. 아니면 미래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투자를 함으로써 그 투자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GDP가 커지는 그런 어떤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설비 투자가 GDP에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보자. 뭐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보자라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경기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면 소비자들도 우리 물건 많이 사겠지. 그제서야 투자를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GDP를 지켜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데 경제 상황을 본 다음에 어떤 선도를 한다기보다는 후행을 한다는 거죠. 이 왜 그럴까? 특히 2000년 이후에는. 2000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있은 다음에 뭐 기업 투자가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양상을 가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의 어떤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원인을 꼽아라면 기업들이 너무 과잉 투자를 했다. 어떤 이익의 창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걸 너무 많이 안 따지고 그냥 막 막무가내식으로 옛날에 과잉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구조조정도 많이 있었죠. 그런 구조조정 여파를 많이 겪은 데다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본이 축적이 많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옛날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경영 형태를 이렇게 견지를 하고 있고 또 2008년 이후에는 요즘 뭐 있습니까? 뭐 미국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뭐 테이퍼링을 시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유로 재정 위기가 막 터지고 어떻게 보면 완전 정말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 경제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변수들도 굉장히 급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의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아까 그 투자의 비가역성이라는 측면에 맞물려 가지고 투자를 먼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약이 있는 겁니다. 뭐 그랜저 인과금정 이거 뭐 계량경제학 책 보시면 나오는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설비 투자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다가 일방적인 인과관계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 화살표 보시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뭐냐면 설비 투자가 GDP에 일방적인 영향을 안 주냐. 그게 그 귀무가설이 보면 기각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준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인과적인 영향을 안 주더라. 반면에 GDP 성장률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영향을 주냐. 이게 안 주냐가 귀무가설이었죠. 근데 그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GDP 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설비 투자 증가율에다가 인과 영향을 준다. 바로 이거 설비 투자가 GDP에 동행 내지 후행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반면에 오늘 그 우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과 이제 설비 투자 간의 관계의 추이를 보면 이 상관관계가 뭐 시점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높은 마이너스였다가 어떨 때는 뭐 플러스로 가는 것 같다가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0.65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0.04 뭔가 뚜렷한 패턴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두 변수들을 그냥 끄어가지고 그 추이를 보는 걸로는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추론을 해내기가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는 워낙 극명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이제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게 수입 물가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졌죠. 그 당시에. 반면에 동시에 또 동반됐던 현상이 경기가 급격히 위축이 되고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도 급격하게 위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높아졌는데 설비 투자는 확 떨어진 그런 반비례 관계가 보이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이었죠. 예. 뭐 설비 투자 비율로 봤을 때도 GDP 성장률과는 이제 보시면 뚜렷한 어떤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하고는 약간 좀 평평하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 근데 왜 굳이 설비 투자 비율을 또 봅니까? 왜냐하면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가 얼마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설비 자본이 얼마나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이 설비 투자 비율로도 다시 한번 본 겁니다. 뭐 결론은 이제 앞서 증가율 개념으로 봤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실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 경로를 한번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봤고 또 설비 투자가 GDP나 인플레이션 우리 지금 관심사가 되는 인플레이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요 경로별로 아까 말씀드린 경로가 뭐가 있었죠? 비용 경로하고 불확실성 경로가 있죠. 그 경로별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설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실증 분석을 한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기대 수익 또는 비용 경로를 보면 논의를 좀 단순하기 위해서 아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있었죠. 그게 뭘로 구분된다 했죠? 실질 금리하고 자본재 상대 가격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가상각률이 일정하다면 그렇죠. 근데 이 실질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사람들이 앞으로의 물가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특성이 굉장히 자기 회귀적인, 자기 상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물가가 9% 상승했으면 다음 달에 막 1% 상승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9%가 다시 10% 내지 9% 뭐 전후반 이렇게 그 한 번 올랐던 수준이 한동안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미래의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 상관성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양의 자기 상관성을 보입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상관 함수를 이제 그려가지고 축을 이제 살펴본 건데 이렇게 높은 자기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기대를 할 때 과거를 무시하지 않죠. 과거 작년에 한 3, 4%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적응적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자기 상관성,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율이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미래 인플레이션은 과거 또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금리는 이 시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인플레 기대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질 금리 말고 자본재 상대 가격은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시간이 약간 여의치 않은 관계로 뭐 내용을 생략하겠지만, 이 자본재 상대 가격은 환율하고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 자본재라고 하는 이제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재들이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40에서 50, 60 굉장히 거의 절반에 차지할 정도로 수입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우리 그 경제 전반에 있는 재화들이 수입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0%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 비중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환율이 변동을 하면 수입재 가격이 변동을 한다는 건데,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게 자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동하면 환율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자본재 상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실제로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뚜렷하죠. 이 수입 물가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명확히 디파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설이 뭔가요? 외국의 물가 수준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격차만큼 환율이 변동하더라. 그건데 이 구매력 평가설이 굉장히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명쾌한데도 불구하고 물가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외국과 우리나라 물가의 차이, 그리고 환율 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을 지지해 줄 만큼이나 이렇게 클리어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지금 단언할 수 없는 내용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본재 상대 가격은 인플레이션하고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에서는 생략한다라는 거죠. 이 생략할 거면서 왜 이리 장황하게 설명했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그 기대 수익 경로 또는 비용 경로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자본재 상대 가격과의 관계는 좀 환율이 결부되다 보니까 좀 모호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취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그 또 다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구성하는 실질금리하고는 비교적 이제 뚜렷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이 거기에도 수반이 됩니다. 과연 명목금리는 그럼 가만히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 하나와 얘와의 관계를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규명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리학하고 다른 거죠. 물리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어떤 물체 두 개를 던져놓고 걔네들이 어떻게 서로 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지만, 경제라는 거는 그런 실험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다분히 드러난 현상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이제 부족한 지식이나마 논리와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경험을 바탕을 두고 이제 그걸 한번 해석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인데, 뭐 말씀이 나왔기에 뭐 이야기 드리지만 아까 명목금리는 가만히 있나요?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금리가 뭐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혼자서 그냥 막 오르지는 않아요. 혼자서 막 내려가지도 않고 분명히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자 어떤 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GDP라든지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럼 예컨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떨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까? 경기가 과열될 때. 근데 경기가 과열될 때 과연 금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논의를 좀 편리하게 단순화하기 위해서 명목금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적어도 그 실질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불확실성 경로가 있다고 했죠. 근데 불확실성 경로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인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 인플레이션율의 불확실성, 그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 그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왜 같습니까? 같다기보다는 컨셉이 이렇게 상통한다는 거죠. 뭔가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주가라고 합시다. 주식 가격이 어제 1,000원이 됐다가 오늘 500원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러면 뭐죠? 경제 참 예측할 수 없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불확실하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흔히들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추정을 한 거는 인플레이션율 변동성인데, 요거는 이제 가치 모형이라는 그 엥겔이라는 교수, 엥겔인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교수가 이제 만든 어떤 그 변동성을 측정하는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가치 변동성이라고 하죠. 변동성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테크니컬한 논의들은 이제 관심 있는 분에 한해가지고 이제 여러 문헌 서적 같은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다 보면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필요한 자료가 있다,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의 가치 변동성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율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요렇거든요. 근데 가치 변동성은 좀 이렇게 뛰다가 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확 높아졌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변동성이 그나마 좀 많이 잦아드는 모습이죠. 예. 그렇게 가치 변동성이 이제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불확실성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하면 하나의 대표되는 지표가 뭐냐면 상대 가격 변동성이었죠. 그 상대 가격 변동성을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추출을 해 보았습니다. 예. 상대 가격 변동성을 추출해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율이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뭔가 모양이 좀 그럴듯하게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이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함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로 이제 매저를 했던 그걸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 그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도 커지더라. 이게 이제 여기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커지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같이 커지더라. 그걸 이제 좀 엄밀하게 살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회귀 분석을 해봤는데, 이 가치 RPB, 이거 Relative Price Volatility라고 해서 상대 가격 변동성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의 지표들을 종속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설명 변수로 두고 추정을 해봤더니 앞의 계수값들이 다 플러스죠. 그것도 유의성도 있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시차를 두든 아니면 단기에 걸쳐서든 이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지표들도 같이 높아지더라.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되어 있는 하나의 파인딩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결론을 짓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재차 말씀드리다시피 실질금리로만 봤을 때는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져가지고 비용이 낮아지는 거니까 최적 자본 그 결정 조건에 의해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겠구나.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보여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커진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를 꺼려한다. 다시 말해서 설비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만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단순화해서 가장 이렇게 명시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혼재되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소결입니다. 소결. 주요 경로별로 보면 비용 요인으로는 좋은 영향,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안 좋은 영향,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율 불확실성, 지금 지표가 막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매저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율 변동성을 갖다가 한번 제시를 했었고, 또 하나가 상대 가격 변동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의 또 불확실성,
도대체 이게 개념이 왜 이렇게 혼재되고 막 중첩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이렇게 뭐 분석하면서 좀 이거 어떻게 명명을 해야지 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고 명쾌해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 유의 불확실성이 또 하나 있다고 치고, 제가 그냥 그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 은행 내부 보고용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외부에 이제 저널에 이제 투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영재 교수님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저랑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이제 통계학과 교수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봤는데, 뭐 약간 복잡한 모형으로 해보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유의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이런 모양을 가는데, 이것도 사실 인플레이션율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상관관계를 비교한다든지 회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커지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커지더라. 이거는 계속 이제 타당한 어떤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실증 분석을 드리자면,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증 분석의 내용은 뭐냐면, 경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별로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하나 작은 잠정적인 결론이 하나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각 경로별로 얼마나 통계적으로 설비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더냐, 그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경로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불확실성 경로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설비 투자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결정 모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게 IMV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설비 투자 증가율, GDP, 우리 GDP가 설비 투자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누차 강조를 했었죠. 수요 요인, 그리고 R 프라이스, 이게 이제 자본재 상대 가격, 그리고 이거 실질금리, 이 실질금리 안에 인플레이션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UNC, uncertainty,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입니다. 여기 이제 자본재 상대 가격하고 실질금리가 이게 결합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라왔던 자본의 사용자 비용하고 또 이제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1990년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게 있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게 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듯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단 뭐 소비도 영향을 받았고 뭐 투자도 영향을 받았고 기업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재정 운영 행태 이런 것들도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분석도 병행을 한 것입니다. 봤더니 여기 이게 이제 설명 변수고 종속 변수는 이제 설비 투자죠. 보면 이제 GDP는 어느 기간에 구분 없이 굉장히 이 스타가 다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굉장히 유의하다는 거죠. GDP는 역시 예상한 바와 같이 설비 투자에 아주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자본재 상대 가격은 비용 요인이죠. 비용 요인은 90년대부터 쫙 펼쳐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별로 유의성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맞는데 유의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질 회사채 금리,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죠. 이 실질 회사채 금리도 90년대까지 이제 연장해서 보자면 마이너스의 아주 강한 어떤 음의 그 효과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부호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유의성도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설비 투자 결정 요인 중에서 실질 금리는 언제부턴가 영향이 크게 크지 않다. 요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면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가치 변동성이나 상대 가격 변동성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던 간에 굉장히 높은 유의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설비 투자에 설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모두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 한국은행의 어떤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자면 이제 왜 금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왜냐면 여러분 그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말 듣습니까? 그리고 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둔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리고 기업들은 뭐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내부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몇몇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자기 내부 자금이 많으면 굳이 외부에 돈을 빌리겠습니까? 빌릴 수도 있죠. 뭐 금리 조건이 좋거나 하면. 근데 내부 자금이 많으면, 근데 외부 자금을 빌린다라는 거는 이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게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좀 주춤할 때 내한테 빚을 꿔줬던 사람들이 이 회사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빚을 이렇게 청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내부 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 자금을 썼다가 잘 안 됐을 때 그 회사가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리스크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부에 자금이 많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는 뭔가요? 여기서 이 회사채의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금융 비용이죠. 그러니까 내부 자금이 워낙에 많고 순이익도 많이 기록을 하니까 굳이 외부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 게 기업들이 투자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걸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우리나라의 생산을 매저를 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수로 따지자면 중소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95%가 넘습니다. 개수로만 따지면. 대기업은 5% 미만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생산으로 따지자면 대기업이 워낙에 이렇게 많은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규모도 크니까 한 6대4로 대기업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설비 투자는 어떠냐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이제 지표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100이 일어났다면 한 8 정도가 대기업이고 그 소수의 대기업이고 한 2 정도가 중소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도 있고 이제 그런 조사가 많습니다. 그런 조사를 보자면 대기업들은 어떻죠?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한 적도 많고 해외에서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내부 자금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거의 결정하는데 더 그 기업들은 외부 자금을 쓸 일이 없을 거니까 내부 자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벡터 자기회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계량경제학 교과서 아주 뒷부분을 가시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내용은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그 기법이더라고요. 저기 이제 외부 이제 투구 같은 것들을 해보면 교수님들한테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한테서 리뷰를 받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그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를 하셨고 많이 아시니까 저에 대해서 막 논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평소에 편리하게 써왔던 이 모형이 이 어떤 분석 틀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함의를 갖다가 전달하는 게 주안점을 둬야 되다 보니까 이 모형 자체에 대한 설명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생략을 할까 합니다. 많이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자료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AR 모형을 쓰는 이유는 이게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델이거든요. 그 벡터 자기회귀 모형을 쓰는 이유는 앞부분에 본 이 설비 투자 결정식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정태 분석이죠. 정태 분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GDP가 바뀌거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바뀔 때 다른 변수들은 내버려 두고 걔네들은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만 딱 바뀌었을 때는 이 설비 투자가 어떻게 바뀌냐, 얼마만큼 바뀌냐면 바뀐 거에 대한 베타값, 이 개수만큼 바뀐다. 이런 걸 이제 정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을 딱 박아놓고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특정 변수가 어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갖다 본다고 해서 정태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계속 시간을 두고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VAR 모형이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상호 간의 그 관계, 다이내믹스를 이제 보는데 편리하거든요. 특히 충격 반응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충격 반응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충격이 한번 탁 왔을 때 외생적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충격이 탁 왔을 때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변수들과 돌고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시기별로 주냐라는 거를 분석하는 기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VAR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실질 GDP, 뭐 물가, 회사채, 상대 가격 변동성, 실질 설비 투자 증가율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VAR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활용된 인플레이션 불확실 지표는 상대 가격 변동성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변수에 충격을 준다고 했는데 그 충격을 줬을 때 나머지 변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는 게 충격 반응이었는데 충격 반응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제일 필요로 게 충격을 식별한다라고 하거든요. 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율이 변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GDP의 변동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혼자만의 어떤 충격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결부된 GDP 변동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 있는 이 ASAD 커브 아시죠? 이걸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이 충격이라는 것을 수요 충격하고 공급 충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AD 커브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모종의 충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뭘까요? 물가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시에 뭐죠? 생산이 증가를 하는 충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일단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공급 충격은 뭔가요? 공급 충격은 AS 커브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물가가 상승한다. 뭐 약간 또 간접적으로 더 보자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뭐죠? 생산은 줄어드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승하는 충격은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있지만 어느 충격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죠? 생산이 줄어드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생산이 늘어나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동반되는 GDP 변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왜 GDP를 변동과 동반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는 GDP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딱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과 동반되는 GDP 변동도 어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궁극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괴물들은 보지 마시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뭐 공부를 하시면서 취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 반응 분석을 해보니까 수요 충격 왔을 때는 어떤다고 했죠? GDP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도 늘어났죠.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났죠. 이런 충격이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공급 충격은 뭐죠? GDP는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충격. 이런 충격이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회사채 수익률하고 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라는 지표는 다 어떻게 될까? 일단 수요 충격은 GDP가 늘어나는 충격이었죠. 그러면 명목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죠. 수요 충격에서는.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되죠? 명목 금리가 상승한 것보다는 덜 상승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써 명목 금리만큼 자본 비용, 금융 비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른 만큼이 차감이 되어가지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이 실질금리 비용이, 금융비용의 명목금리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 부담 증가분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약간 줄여주는 효과. 그런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늘어났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이 커지죠. 우리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이야기했으니까.
공급 충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충격 때는 GDP가 감소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명목 금리도 하락을 했는데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는 충격이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명목 금리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더 줄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수렴을 해가지고 이 영향이 좀 모호해집니다. 근데 공급 충격일 때는 어땠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다가 나중에는 좀 하락을 했었죠.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요 충격일 때는 상승, 공급 충격일 때는 하락. 되게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 GDP 성장률 앞부분에 이제 충격 그 반응 중에서 이 GDP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모양이 거의 똑같죠. 굉장히 시시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설비 투자는 거의 GDP 증가율을 그대로 따라가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설비 투자가한테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가 우리는 지금 실질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어떤 수요 충격이냐 공급 충격이냐 그런 유형별로 아니면 경과 시점별로 굉장히 혼재된다는 거죠. 서로 어떤 영향을 상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남아있는 인플레이션과 동반되는 GDP 변동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설비 투자가 움직이더라. 뭐 그런 다분히 시시하지만 또 시시한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번 살펴본 그런 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1번 인플레이션이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층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실질 금리는 설비 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영향이 별로 없더라. 적어도 설비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 요즘에서는 더 그렇게 기업들은 내부 자금이 많으니까 실질 금리에 별로 영향을 안 받고 따라서 실질 금리에 일만에나마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이 경로만으로는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설비 투자에 미치는 불확실성 경로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매저를 했지만 상당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기존 문헌들을 보면 이 경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해외 문헌들에서는 이제 종종 다뤄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재차 확인한 거는 이제 수요 요인은 GDP 변동에 의해 가지고 설비 투자의 변동이 상당 부분 설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물가 안정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일단 축소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기업 투자의 수요 요인을 잘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장시간 그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